정부의 중앙통제, 폐쇄적인 경제체제, 그리고 3대째 이어지고 있는 독재, 전세계 국가들에게 온갖 제재를 받으면서 28년째 경제자율지수 세계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곳,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현재 우리나라 GDP의 54분의 1 수준이자 1인당 국민소득 4,048만 2천원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142만 3천원에 불과한 세계 최악의 빈곤국이에요.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끊임없는 인권 탄압이 벌어지면서 점점 더 퇴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간다면 한반도에서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북한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최빈국인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실제로 당시 북한의 1인당 GNP는 280달러로 83달러였던 남한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고, 국방비 지출액은 남한의 2배를 상회하는 수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인프라가 북한에서 먼저 개통되었고, 컬러 텔레비전 또한 우리나라보다 6년 먼저 도입되었으니까요. 이 말은즉 북한의 경제적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북한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남한보다 잘 살았던 북한이 망해버린 진짜 이유입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일제치하에서 35년간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루어진 해방은 우리나라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닌 외세의 힘으로 이루어진 독립이었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었죠. 결국 이 상황은 한반도에 두 나라의 영향이 미치게 되면서 이 작디 작은 나라의 두 가지 체제가 공존하게 되었어요. 남쪽에는 미국, 북쪽에는 소련을 중심으로 말이죠. 그렇게 남쪽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같은 해 9월 9일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지만, 이때 남과 북의 상황은 조금 많이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한반도가 일제강점기를 겪고 있던 시기, 일제는 아시아의 패권 자리를 두고 중국과 경쟁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아무래도 섬나라의 특성상 물자 운송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일제가 주둔하고 있었던 한반도의 위치가 전략적으로 정말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일제는 한반도를 식량, 연료, 탄약, 군복 등의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군수, 병참 기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는 무기와 같은 것을 공급하기 위한 중공업 공장이 세워졌고, 이후에는 군복이나 생필품을 찍어내는 경공업 공장들이 들어오게 되었지만, 일제는 이때 중국과 더 가까운 북쪽 지역에 중화학 공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이어갔어요. 실제로 1950년대까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비료 공장이 북한에 있는 흥남 비료 공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황해도에는 미쓰비시에서 겸이포 제철소를, 압록강에는 큰 낙차를 이용한 수풍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도 하면서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 전력 공급을 담당하게 하도록 만들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절대적인 패권국인 미국과 벌인 태평양 전쟁의 패배로 한반도에 세우던 공장이나 기업들을 철수하지 못한 채 급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때 북한은 공장을 운영하던 일본인 기술자들을 억류하기도 하면서 강제적으로 기술을 전수받는 등의 행보를 이어갔죠. 그 결과 해방 이후 남과 북의 경제적인 차이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해 경제적인 차이에서 남한은 흑수저를 타고난 채 시작해야 했지만, 북한은 금수저, 은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수저 정도는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었죠.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친일파의 잔재, 민족주의, 자유주의자, 남로당, 임시정부 등 각기 다른 이념을 주장하는 층이 나뉘어 이권 싸움으로 분열을 겪고 있었으나, 소련의 영향을 받아 군정을 펼쳤던 북한의 경우 자본가, 민족주의자, 종교 세력 등을 억누르며 사회적 혼란을 잠재웠죠. 물론 이때 당시에도 남한과 북한은 서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북한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던 시기,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한 사람이 한반도 북부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 바로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통째로 공산화시키겠다는 야욕을 품게 되었고, 그 결과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한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전쟁인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남과 북 양측 모두 씻을 수 없는 큰 흉터가 생기게 되었어요. 당시 우리나라의 군인 사상자만 해도 62만 명이 육박했고, 민간인 피해 인원은 99만 명, 유엔군 사상자 15만 명, 그리고 수십만 명의 전쟁 고아와 미망인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1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헤어져야만 하는 아픔을 겪은 이산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결국 안 그래도 없는 형편에 전쟁까지 터져버렸으니 남한은 몇 개 안 되는 산업시설마저 모두 불타거나 무너져버리게 되었고, 우리 국민들은 배고픔과 싸우면서 전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보니 전쟁 전후로 지금으로선 상상하지 못할 각박한 삶을 살아야만 했죠. 하지만 이 상황은 북한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북한군은 남한을 모두 장악하는 데 실패하면서 80만 명 이상의 군인 사상자를 낳았고, 심지어 전쟁 도중 중공군이 지원을 오지 않았더라면 북한은 현재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던 상황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가지고 있던 공업시설의 60% 정도가 불타 없어지면서 앞서 언급되었던 겸이포 제철소와 흥남 비료 공장이 모두 무너져 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쟁 이후 북한에서는 철, 석회석, 금, 니켈과 같은 지하자원이 발견됩니다. 이에 더불어 미국과 소련의 총성 없는 전쟁, 즉 냉전시대의 영향으로 소련과 중국, 그리고 동독과 체코 등지에서 북한은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죠. 그 결과 북한은 초토화된 땅들을 재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이 시기 북한 내부에서 또 다른 혼란이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이 혼란의 시작은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당시 김일성의 정적이었던 북한의 연합파와 소련파 정치 세력들은 호시탐탐 김일성을 몰아내기 위해 쿠데타를 계획하기도 했고, 지난 1956년 8월 30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기도 했으나 김일성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은 반당종파 행위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 북한의 사상에 반기를 든 반역자라고 규정한 뒤 연합파와 소련파 정치 세력들의 싹을 자르기 시작했죠. 심지어 이때 종파주의자로 몰려 체포된 사람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해서 친인척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목숨을 잃게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8월에 일어난 종파주의자들의 반란이란 뜻에서 오늘날 8월 종파 사건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북한은 김일성의 입김으로 붉은색이 짙어지게 되었고, 이 사건 이후 김일성은 반대파에서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한 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독재 체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시작했죠. 이때 내세운 주체사상의 경우 초기에는 북한의 실정에 알맞은 혁명과 건설의 추진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체사상이 변질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북한에서 김일성은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어요. 또한 김일성은 지리적으로 공산 세력에게 중요한 요충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소련과 중국에게 끊임없는 지원을 받으면서 북한의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목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죠. 바로 천리마 운동. 이 프로젝트는 소련의 경제개발 계획을 본뜬 운동으로 6.25 전쟁이 끝난 이후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함과 동시에 생산력을 증대시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내세웠던 계획은 정부의 주도로 농업 부분에서 개인 소유 농지를 몰수하고 집단 농장화를 구성한 뒤 목표치를 설정해 생산량을 늘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중공업 육성에 쏟아부어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천리마 운동이 진행되었던 1957년 실제로 꽤나 괜찮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철광석, 석탄, 시멘트 생산량 등에서 남한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기도 했고, 이 중에서도 화학비료 생산량에서는 20배 넘는 수준을 웃돌며 북한의 국민소득이 21% 성장, 공업 총 생산액은 35% 상승을 기록해 1950년대 후반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10%대를 달리게 되었죠. 심지어 앞에서 잠시 언급되었던 수풍수력 발전소의 역할은 북한과 남한의 전력 생산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했거든요. 당시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다수배 넘는 전력을 생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전력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 시기 알려진 유명한 일화로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북한에 갔을 때 김일성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하죠. 정말 지금으로선 믿기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때 당시 남한의 상황은 어땠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쟁 이후 전 지역이 초토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농업 국가에 불과했던 나라였기에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1950년대 후반 남한의 정부 예산 중 3분의 2는 미국의 원조에서 비롯되었고, 재건 사업은커녕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쁜 마당에 나라의 경제, 정치, 군사, 문화의 발전은 후순위로 밀려있는 상황이었죠. 이 상황을 알고 있던 김일성은 자신이 내세운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기존 천리마 운동의 규모를 대폭 증가시키게 되거든요. 사실 북한이 1950년대부터 꾸준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황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일단 뭐라도 하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 인민들에게 김일성은 북한이라는 곳을 재건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위대한 수령님으로 여겨지고 있었죠. 하지만 공산주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내세운 천리마 운동이었다 보니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여주기식 생산성만 집중되어 있었고, 정작 천리마 운동을 이뤄내기 위해 노동력 착취 대상으로 여겨졌던 인민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인민들이 고된 노동을 한 뒤 돌아온 것은 로력 영웅, 천리마 기수, 천리마 작업방과 같은 훈장 수여가 이루어질 뿐이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북한이 꾸준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더군다나 남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기에 더 빠르고 더 막강한 힘을 키워야겠다는 야욕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소련과 중국이 1960년대에 접어들자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거든요. 이 상황을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북한을 지원해주던 가장 큰 존재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지만, 김일성은 이때 양국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줄다리기 외교를 통해 북한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가져오는 모션을 취하기도 했어요. 먼저 소련의 경우에는 기술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기초과학과 최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선별된 인재들을 소련으로 유학 보내기도 하고, 중국에는 인구가 많다는 점을 노려 싼 값에 자원과 농수산물을 가져와 북한의 물가를 안정시키기도 했죠. 결국 1960년대 북한은 경제적 황금기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북한의 1960년대 1인당 GNP는 280달러를 달성했어요. 이는 같은 시기 83달러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3.4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에 심취해 단기간에 모든 것을 이루고 싶어 했던 김일성의 욕심은 너무 과했습니다. 김일성은 어떠한 분야라도 자신의 영향이 닿는다면 모두 성공을 거듭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문어발식 발전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했거든요. 먼저 한반도를 적화 통일시키려면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1년 예산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에 쏟아부어버렸고, 중공업, 경공업, 농업 할 것 없이 모든 산업의 발전을 고루 이룩한다는 목적을 가진 채 과도한 계획을 펼치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점차 북한 경제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날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자 북한의 농업과 중공업 분야 곳곳에선 예전만큼의 실적이 나오지 않기도 했고, 이와 동시에 김일성은 이른바 민족 자립경제 노선, 즉 외부의 도움 없이 북한이 주체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자존심
자존심을 부리기도 하면서 북한 내부의 문제들을 더욱 골마가게 만들었죠. 그런데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곧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겉으로만 봤을 때는 꾸준히 경제 성장을 하는 듯했고 실제로 북한에서는 농업기계화의 성공과 화학비료의 충분한 공급으로 식량 사정이 좋아졌어요. 게다가 이 시기 명태가 너무 많이 잡히는 바람에 인민들에게 명태를 공짜로 나누어주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나오는 지하자원을 수출하면서 외화벌이도 하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세금을 없애버리겠다는 이상한 말도 꺼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1973년을 맞이한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1년 빠른 시기 평양 지하철을 개통하게 되었고 바로 다음 해인 1974년에는 일본, 필리핀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기도 하면서 우리나라보다 여유로운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었어요. 실제로 1970년대 북한의 GNP는 740달러로 242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보다 3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니까요. 이로 인해 북한의 인민들은 우리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 동지께서 지상낙원을 실현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김일성을 신격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이 시기 우리나라가 지켜만 보고 있던 것은 아니었죠. 1960년대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멸공과 부국이라는 두 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등 농업 생산력 증대, 전력석탄 등의 에너지 공급원 확충, 수출 증대로 국제수지 개선 등의 목표를 세워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인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었죠. 이때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기도 했고 1964년에는 베트남 전쟁으로의 파병, 바로 다음 해인 1965년에는 일본과의 한일 기본 조약을 맺은 뒤 큰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은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형 경공업 위주의 산업을 육성하면서 점차 수출을 늘려갔어요. 이로 인해 6.25 전쟁 이후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던 최빈국가 대한민국은 국가의 신용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해외에서 들여오는 투자와 차관을 받는 것이 보다 수월해졌죠. 실제로 이 시기 들여온 차관으로 1968년 경인고속도로를 깔고 1970년 오늘날 우리나라 교통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었거든요. 물론 이 건설 사업에는 숭고한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희생이 뒷받침한 결과 인천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었죠. 이후에는 철강, 기계, 조선, 전자, 화학, 비철금속을 6대 전략 업종으로 선정한 뒤 집중 육성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오늘날의 포항제철, 즉 포스코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과 의식 수준이 향상되는 등 우리 국민이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쳐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게 되었죠. 그렇게 1976년 세계 19위 무역국으로 도약하게 되었고 1977년에는 1인당 GDP가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북한과의 경제 규모를 점차 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김일성은 어떻게 해서든 남한을 따라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이 지금껏 이어오던 문어발식 발전 정책을 멈추고 상황을 타개할 또 다른 방안이 필요했지만 이미 골물대로 골문 북한의 경제를 살릴 명확한 방법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시기 김일성은 북한의 병력을 100만 명으로 확대하고 재래식 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등 젊은 층의 사람들이 공부하고 기술을 개발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모조리 군대에 집어넣기 바빴죠. 이로 인해 북한의 비효율적인 경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민생조차 챙기지 못하고 나락으로 빠져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일성에게 북한 경제를 되살릴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거든요. 이 방법은 다름 아닌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족 자립경제 노선이다 보다 하면서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성장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 일단 뭐라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에 성공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무려 22억 7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차관을 도입하게 되었죠. 이는 오늘날의 가치로 2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었고 순식간에 막대한 자금을 모았다는 것에 자신감을 얻은 김일성은 여러 산업에 투자하고 물건도 찍어내면서 발전을 도모했지만 생산 시스템 자체가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생산력에만 몰두했던 북한 제품을 사려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죠. 이 영향은 이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북한에서 팔리지도 않는 물건들이 쌓이기만 하다 보니 외국 차관들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게다가 이는 안 그래도 신뢰성 떨어지는 북한의 신임을 더욱 하락시킴과 동시에 북한 경제는 점점 침체되기 시작했지만 소련과 중국은 북한의 지리적 위치를 포기하지 못해 지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은 소련과 중국이 떠먹여주는 밥숟가락에만 의존하면서 판단력을 흐렸고 이는 198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먼저 남한이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즉 3조 호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고도 성장을 이룩하게 되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김일성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열등감을 느껴버리고 말았죠.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다름 아닌 1988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발전된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지만 김일성 혼자만큼은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남한이 이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우리 북한은 남한보다 더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 영향으로 인해 1989년 제13차 평양 세계축전이라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해버렸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까진 좋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안 그래도 없는 살림,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 무려 60억 달러라는 금액을 이곳에 쏟아부어버렸어요. 이는 오늘날의 가치로 약 7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고 북한의 특성상 부동산에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다 보니 국제행사가 진행되었던 시기
밀어붙이기 외에는 그 어떠한 수익도 창출할 수 없었죠. 결국 김일성은 이 영양가 없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 그래도 팍팍한 북한 경제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지만 김일성의 삽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섬유 화학 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출로 큰 돈을 벌고 있던 것을 의식한 김일성은 평안남도 순천에 100억 달러를 투입한 후 비난로 공장을 건설해 버렸거든요. 이는 합성 섬유를 싼값에 만든 뒤 인민들에게 입히기도 하고 이후에는 수출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일 계획이었지만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채 공장 건설에만 몰두했던 나머지 인민들의 노동력만 갈려나갔을 뿐 별다른 소득 없이 공장은 100억 달러짜리 고철 덩어리가 되고야 말았죠. 여러 사업에 투자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또 기술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막대한 돈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상황은 김일성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는커녕 보여주기식 정책에 매몰되다 보니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이 생각은 곧 무리수를 연발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앞서 언급되었던 사례뿐만이 아닌 서해관문이라는 건설 사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죠. 서해관문은 대동강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는 북한은 많은 수자원과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때문에 김일성은 무리해서라도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7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이후 일개 군단의 군병력과 수만 명의 노동자를 재촉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돈은 돈대로 들어갔지만 인부들의 잦은 실수와 부족한 기술력 덕분에 관문에서는 물이 새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그냥 물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콘크리트 더미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렇게 세 개의 삽질을 연달아서 터뜨린 김일성은 230억 달러라는 큰 손실을 얻게 되었지만 김일성은 이 시기 아직 한 발 남았다를 시전해버리거든요. 때는 1984년 서울 경기 일대에 3일간 6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서 남한에 약 2,5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대홍수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김일성은 망해가는 남한에다가 물자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면 전 세계가 북한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상대로 구호물자를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죠. 당시 북한이 제시했던 구호물자는 쌀 7,800톤, 옷감 50만 리터, 시멘트 10만 톤 등 적지 않은 양이었다고 할 수 있었어요. 이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자존심을 세우기 전에 거부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구호물자이다 보니 북한의 제안을 흔쾌히 허락하게 되는데 북한은 이때 당황을 해버립니다. 왜냐? 북한은 진짜 말 그대로 보내는 척만 하고 싶었을 뿐 자기도 없는 살림에 구호물자를 보낸다? 이건 도저히 납득 불가능한 일을 저질러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김일성은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는지 어떻게 해서든 구호물자를 마련해 남한으로 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김일성의 무리수로 삽질에 삽질을 거듭하면서 1980년대 후반에는 인민들에게 배급해줄 식량조차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북한은 설상가상으로 믿고 있었던 버팀목마저도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네, 바로 1991년 소련의 해체입니다. 이는 그동안 소련을 통해 북한에게 지원을 이어오던 유통망이 끊겼다는 것과 다름없었고 자력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었던 상황에 놓인 북한은 결국 1990년대에 접어들자 북한의 경제는 본격적인 붕괴의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 시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인당 GDP가 $10,000를 돌파했고 국제경제기구 OECD에 가입하기도 했죠. 그러던 1994년 북한의 초대 최고 지도자이자 독재자였던 김일성이 눈을 감게 되자 하늘도 이를 알았는지 북한에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홍수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 여파로 인해 250억 달러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북한은 이를 복구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김일성의 뒤를 이은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적들을 제거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결국 북한은 소련 해체를 시작으로 최악의 경제난과 불안정한 체제에 크게 흔들렸고 이는 곧 북한 내부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체 사상으로 물들여진 북한의 인민들이었지만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끔찍한 재앙이었죠. 이 재앙은 위태로웠던 북한을 멸망 직전까지 이끌게 되면서 수십만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키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북한에 찾아온 또 다른 비극 속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지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한반도를 군수, 병참 기조화하며 중화공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이어갔어요. 그 결과 오늘날 북한 지역에는 1950년대까지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흥남 비료 공장이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미쓰비시의 황해도 겸익포 제철소, 압록강의 수풍수력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었죠. 그런데 일본은 절대적인 패권국인 미국과 벌인 태평양 전쟁의 패배로 한반도에 세우던 공장이나 기업들을 철수하지 못한 채 급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거든요. 북한은 이때 공장을 운영하던 일본인 기술자들을 억류하기도 하면서 강제적으로 기술을 전수받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한반도의 경제적 차이는 벌어지기 시작했고 한반도를 통째로 공산화시키겠다는 야욕을 품은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일어난 가장 끔찍한 비극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남북 모두 황폐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미국과 소련의 총성 없는 전쟁, 즉 냉전 시대의 영향으로 북한은 소련과 중국, 동독과 체코 등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죠. 결국 북한은 초토화된 땅들을 재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상대적으로 남한보다 먹고 살만한 경제 수준을 보이긴 했으나 김일성은 자신의 독재 체제를 굳히기 위해 정적들을 제거한 뒤 주체 사상을 내세워 북한을 파국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이후 비효율적인 산업 구조와 동시에 무리한 문어발식 발전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하면서 북한의 경제는 순식간에 몰락하고야 말았죠. 그리고 이 시기 북한을 찾아온 또 다른 재앙은 위태로웠던 북한을 멸망 직전까지 이끌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때 당시 북한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북한이 멸망할 뻔했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60~70년대 당시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북한에서 발견된 지하자원과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앞선 산업시설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선 경제 수준을 보이고 있었어요. 실제로 1960년대 남한의 1인당 GNP는 83달러였던 반면 북한은 280달러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보다 3.4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 상황은 1970년대까지 이어져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1년 빠른 시기 평양 지하철을 개통하기도 했고 아시아 세 번째로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기도 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경제 상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산업 구조는 한계가 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1년 예산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에 쏟아부었고 중공업, 경공업, 농업 할 것 없이 모든 산업의 발전을 고루 이룩하겠다는 욕심을 부린 김일성은 문어발식 발전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해버렸어요.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김일성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는커녕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무려 22억 7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양의 차관을 도입해 여러 산업에 투자도 하고 물건도 찍어내고 하면서 발전을 도모하는 뉘앙스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당시 북한은 기술력이나 전반적인 산업 시스템의 발전을 거듭했던 상황이 아니었기에 오로지 생산력에만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품질이 좋지 않은 북한의 물건을 아무리 많이 찍어낸다 해도 북한 제품을 사려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향은 이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북한에서 팔리지도 않는 물건이 계속 쌓이기만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외국에서 도입한 차관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자 김일성은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무리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죠. 이때 김일성이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들을 살펴보게 되면 비달론 공장, 제13차 평양세계 축전, 서해관문으로 총 230억 달러, 즉 오늘날 약 31조 원의 돈이 들어갔음에도 별다른 소득 없이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1991년 설상가상으로 소련이 해체하게 되면서 냉전 시대는 완벽한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좀 친다 하던 공산주의 국가들도 자본주의 체제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개방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또한 1994년에는 북한의 초대 최고 지도자이자 독재자였던 김일성이 사망하게 되었지만 그의 뒤를 이은 김정일은 권력욕이 앞선 나머지 정적들을 제거해 나감과 동시에 폐쇄적인 독재 체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대를 역행해버렸죠. 이후 이 상황은 전세계 명실상부한 패권국 미국의 경제봉쇄로 이어지게 되면서 세계 각국이 북한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자신을 지원해주던 유통망마저 끊겨버렸고 자력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북한은 1990년대 붕괴의 서막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한의 붕괴는 지난 1995년, 1996년 대홍수가 연달아 발생하게 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특히 1995년 북한을 찾아온 대홍수는 유엔 세계기상기구 즉 WMO가 발표한 지난 50년 사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10대 자연재해 가운데 중 하나이자 아시아 지역에서 세 번째로 심각한 자연재해로 기록되었죠.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기 북한이 입은 피해액은 251억 7천만 달러, 오늘날 한화로 약 3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사망자 68명과 전체 인구의 4분의 1 수준인 5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먼저 북한은 당시 인민들에게 식량 등의 기본적인 경제생활 요소들을 배급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홍수가 찾아오기 이전부터 경제난에 허덕이던 북한은 인민들에게 나눠주던 배급을 외곽 지역부터 차례로 줄여왔었고 심지어 아예 배급을 중단한 지역이 존재하기도 했지만 대홍수 이후에는 북한 전역에서 배급을 못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대홍수가 북한을 휩쓸게 되면서 저수지댐이 다 터져버린과 동시에 농부들이 갖고 놓았던 농토가 파괴되었고 이때 소실된 곡물의 양만 해도 무려 150톤에 달했다고 하니까요. 또한 탄광들이 침수되자 석탄을 생산하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력발전소와 화학공장 가동이 중단되었고 이는 전기 공급 중단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또 전기 공급이 중단된 이 상황은 철도를 멈추게 했고 철도가 멈췄다는 것은 광석을 실어 나르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 시기 철을 생산해내지 못했습니다. 철을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기계 공장이 멈춤과 경공업 공장들이 모두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결국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 전반이 파괴되는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서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는데 이 영향으로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8%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 상황은 평양을 포함한 주요 도시들은 물론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는데요. 식량과 같은 물자들을 큰 도시에서 지방으로 운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나 대홍수의 피해로 인해 운송수단을 운행할 돈도 식량도 자원도 없으니 북한의 인민들은 순식간에 죽음으로 내몰리고 말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북한의 이 시기를 바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죠. 사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은 총 3번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고난의 행군은 지난 일제강점기 시절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 유격대가 일본군 토벌작전을 피해 1938년 12월부터 1939년 3월까지 혹한과 굶주림 속에서 100여일간 강행군을 했던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고난의 행군의 경우 1956년 8월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과 북 모두 초토화되었던 때를 말하는데 이 시기가 올 때마다 북한에서는 항상 지원을 받아 버텨왔다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전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었죠. 그런데 김정일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인민들이 많이 힘들어해? 그럼 주체사상을 토대로 한 세뇌교육이 중요하겠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의 어려움은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 극복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만 밝힐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대다수의 인민들은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배고픔에 굶주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풀을
채소를 뜯어먹기도 하고 나무 껍질이나 옥수수 뿌리를 씹는 등 지금의 우리로선 상상하지도 못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죠. 이로 인해 당시 북한에서는 집과 먹을 것이 없어 방황하는 이른바 꽃제비들이 대거 등장하기도 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것은 물론 심지어 굶어 죽는 아사자까지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에 아사한 인원만 해도 적게는 30만 명, 많게는 100만 명까지도 추정된다고 하니 이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나무 껍질이나 옥수수 뿌리를 씹으면서 버티기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오늘날 북한에 길고양이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건 고난의 행군 당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다 잡아먹어서 씨가 말랐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기도 하고 이것조차 부족해서 2탄이라는 것을 먹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2탄이라는 것은 수목질 유기물이 늪지대 같은 곳에 두껍게 퇴적한 탄소 화합물입니다. 2탄을 사용하는 용도는 비료라든지 불을 뗄 때 집어넣는 땔감이었죠. 이 말은즉 인간이 먹으면 안 될 것조차 먹기 시작했다는 건데, 여기서 더 어이없는 것은 북한에서 인민들이 힘들어하는 이 상황을 정당화하고 또 2탄을 대중화하기 위해 영화까지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가 직접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2탄 자체에서는 엄청나게 역한 냄새를 풍긴다고 하는데, 영화에서는 2탄에 조금의 옥수수 가루를 섞어 국수를 만들어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인민들에게 광고를 때려버렸죠. 그러나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북한식 쇠뇌 교육은 큰 효과를 볼 수 없었고, 어느 순간부터 지도자와 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인민들은 북한에서 탈출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북한에게 닥친 최악의 경제난, 굶주린 인민, 썩어빠진 지도부라는 삼위일체로 인해 인민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고위급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다면 김씨 일가의 만행은 여기서 멈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김정일은 북한이 어려워진 탓을 지도부에게 돌린 뒤 서로를 감시하도록 하고 또 불만을 표출해내는 지도부를 색출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김정일은 인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업을 추진했고, 이후에는 자신의 정적들을 감시 및 제거한 뒤 완벽한 신격화를 이루어 권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마조라는 비밀 경찰을 조직하게 되죠. 김정일의 생각은 나라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자신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 전역에 시마조를 파견해 북한의 고위 간부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사상을 검토하고 경력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보이는 사람들은 일단 데려가 신문했다고 해요. 물론 이 신문에서는 가혹한 북한식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이를 버티지 못한 이들은 거짓 진술을 하면서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김정일의 지시를 받은 시마조의 만행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극심해져 이 시기 북한에서는 핏빛이 난무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 결과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약 2만 5천여 명 이상의 인원이 희생되면서 김정일식 공포정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반대파 숙청 그리고 인민들의 여론 분열을 한 번에 방어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이 사건을 우리는 오늘날 시마조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김정일의 지시로부터 시작된 비극이었으나 훗날 김정일은 시마조 사건으로 인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던 인민들을 구출해냈다는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의 선전물을 만들어 상영하기도 했어요. 인민들은 시마조 사건에 대한 속사정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면 독재자 김정일이 원할 땐 박수를 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했죠. 그렇게 북한은 점점 더 폐쇄적이고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갔는데, 이때 북한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소련이 해체된 직후 석유를 포함한 원자재 공급이 끊겨 정상교역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의 공장들이 멈추게 되었고, 이 상황은 북한 경제 위기의 신호탄과 다름없었어요. 때문에 김일성은 눈을 감기 전에 깨달은 게 있었는지 체제 경쟁보다는 개혁 개방을 통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실제로 당시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를 만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독재자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지미 카터를 만난 김일성은 단 2주 만에 사망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권력을 차지했던 김정일은 개혁 개방 노선을 선택하는 대신 있는 살림 없는 살림 다 끌어모아 국방비에 지출하게 됩니다. 이때 김정일은 국가 총생산량의 30%를 국방에 사용했다고 해요. 이 말은 즉 군대를 광적으로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김정일은 북한의 군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면서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협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 방식인 선군 정치를 내세우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북한의 인민들은 불만을 표출할 시간도 채 얻지 못하고 김정일을 따라야만 했어요. 그렇게 김정일의 완전한 독재 체제 아래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된 북한에서는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었지만 고난의 행군을 극복했다는 공식 선언이 발표되었어요.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가족, 주변 사람 혹은 어깨너머 알고 지내던 이들이 희생되었던 시기를 겪었음에도 김정일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해냈다 라면서 눈시울을 붉히던 인민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은 말이 극복이지 편한 것 없는 보여주기식 선언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에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거든요. 춥고 배고프고 가난에 허덕이던 인민들은 당에서 나눠주던 배급제가 중단된 이후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른바 장마당이라는 것을 탄생시켰어요. 장마당에서는 북한 인민들끼리 몰래 물건을 사고 파는 형식으로 운영되었고, 당에서는 우리가 배급 안 해줄 거니까 니들 알아서 살아남고 이것마저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진짜 큰일이라도 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장마당을 암묵적으로 합법화하는 뉘앙스를 보인 결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시킨 장터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와 별개로 김정일의 신격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북한이라는 곳이 탄생한 이후 그토록 꿈꿔왔던 수건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네, 바로 핵개발이죠. 사실
사실 북한에서의 핵 개발은 6.25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대부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6.25 전쟁 당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북한과 중국 지역의 핵 폭격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있었고, 북한은 이때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면서 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김일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을 보유해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1962년 북한은 국방경제병진 노선이라는 정책을 내세운 뒤 같은 해 영변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바로 다음 해인 1963년 6월 영변에 소형 연구용 원자로 2메가와트급 IRT-2000을 소련으로부터 도입했었죠. 이후 1980년 7월에는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 즉 흑연 감속로를 착공하게 되는데, 이 흑연 감속로는 고농도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원자로였고, 북한이 꾸준히 핵 개발에 대한 움직임을 보인 결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죠. 결국 1985년 12월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에 가입하게 되었고, 1991년 12월에는 남북 핵 협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는데 합의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이어진 국제 원자력 기구, 즉 IAEA에서 실시한 북한 임시 핵사찰 후 의심되는 상황으로 인해 추가 특별 사찰을 요구했으나 북한에서 강력한 반발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후 북한은 1993년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탈퇴를 선언하게 되면서 1994년 6월 IAEA 탈퇴 선언문을 제출하게 되죠. 이 시점이 바로 한반도의 제1차 북핵 위기였는데, 사실 이 위기는 비교적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거든요. 북한의 핵 개발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던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때 북한을 직접 방문해 북핵 협상에 대한 물꼬를 마련한 뒤 1994년 10월 21일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 경수로 제공을 약속하는 대신 북한은 흑연 감속로 및 관련 핵시설을 동결하고, 경수로가 완공되었을 시에는 핵시설의 완전한 해체를 약속한 일명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를 발표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이 영향은 1994년 11월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하겠다는 선언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1차 북핵 위기는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김정일이 북한의 권력을 잡은 이후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가지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핵은 필연적인 부분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김정일은 북미 간 합의 이행 문제를 꼬투리로 잡고 영변 원자로를 암암리에 재가동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움직임이 티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결국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력은 2002년 2월 북한에게 제네바 기본 합의서를 파기하겠다는 경고를 달리게 되죠. 하지만 김정일은 같은 해였던 2002년 12월 북한 핵 동결 해제를 발표해버린 뒤 2003년 1월에는 NPT 탈퇴 선언까지 해버리게 됩니다. 이 시점이 바로 제2차 북핵 위기이죠. 하지만 이 위기는 이전처럼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김정일은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하면서 국제사회의 말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2005년 2월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해버렸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국제사회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한자리에 모여 육자회담을 개최해 핵을 포기하게 되면 제재 완화는 물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을 설득하려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정일은 이를 다 무시한 채 핵 개발을 강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북한에게 강력한 금융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의 목숨줄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수출 제한은 물론 타국의 그 어떠한 투자도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형성했죠. 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해버린 뒤 같은 해 10월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해버렸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의 국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죠. 그래도 2007년 2월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기 위해 또다시 육자회담을 개최한 결과 같은 해 7월에는 북한의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는 것으로 진전이 있었고, 이후 북한의 모든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 합의를 보기도 했어요. 실제로 미국의 북핵 불능화 실사단이 북한을 방문해 불능화 조치를 착수하기도 했고, 지금껏 북한이 걸어왔던 길과는 정반대로 북한에 있는 핵개발 핵심 시설 3곳인 핵영변 발전소, 핵연료봉 공장, 재처리 시설을 불능화한 뒤 2008년 6월에는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해버렸죠. 사실 이 폭파는 북한 핵개발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를 파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에는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뗐다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정권이 교체된과 동시에 2009년 5월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해버렸고 스스로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북한에서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단행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복합적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이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군사적 위험 요소, 국내적인 정치 안정성 유지, 외국의 간섭에 대한 방어적 대처 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의 핵개발은 북한에게 여러 경제적 이득을 안겨다 주기도 하거든요. 이걸 쉽게 설명해보면 북한은 핵을 통해 에너지와 식량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정황을 살펴봤을 때 북한은 핵과 관련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많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북한은 수없이 많은 이득을 누려왔죠. 앞에서 언급되었듯 제1차 북핵 위기 협상의 경우에는 북한이 흑연 감속로 및 관련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은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 경수로 제공과 동시에 중위 50만 톤을 지원해주기로 협상을 했었어요. 또한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진행된 육자회담에서는 무려 100만 톤의 중위를 지원한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죠. 결국 북한은 핵 협상을 통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기름 356만 톤, 약 4억 달러, 즉 한화 5,400억 원어치의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을 통해 지원한 쌀은 226만 톤, 액수로는 7억
달러, 한화로 약 9,400억 원 상당의 식량 원조를 제공하기도 했고 육자회담 같은 핵 협상이 있을 때마다 수십, 수백만 톤의 식량 지원이 이어졌었죠. 사실 이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 결과적으로 비핵화로 이끌려하는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이었지만 북한은 이 상황을 악용해왔어요. 식량이 부족할 때마다, 에너지가 부족할 때마다 국제사회에 핵 위협을 가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협상에서 얻어낸 자원, 솔직히 이 정도의 원조라면 북한 인민들의 생활 수준 개선이 이루어질 법도 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춥고 배고프고 척박함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배급제를 중단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받아온 식량과 에너지를 모두 김정일을 포함한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독식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배고픔에 참지 못한 북한 인민들은 마을로 나와 몰래 물건을 사고 팔았고, 이는 곧 사유재산이 없는 북한이지만 시장 경제체제의 원리가 적용된 장마당이라는 곳을 탄생시켰어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일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은 이 장마당에서 돌고 있는 숨은 돈들조차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생각은 곧 북한의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오게 되는데, 이때 북한에서 내세웠던 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물가는 폭등하게 되었고 국가 재정이 위축된과 동시에 북한의 인민들은 안 그래도 쌓여왔던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김정일이 선군 정치를 포기하고 개혁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경제는 물론 북한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이 시기 북한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난 1990년대 중후반 북한에는 격변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북한의 초대 최고 지도자이자 독재자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제거하고 또 폐쇄적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며 시대를 역행했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북한은 자력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후 1995년 찾아온 대홍수는 251억 7천만 달러, 오늘날 한화로 약 3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힘과 동시에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 전반을 마비시켜 본격적인 북한 붕괴의 소망을 울렸죠. 이로 인해 인민들은 순식간에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지만 김정일은 이 상황을 철저히 외면했고 그 결과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굶주린 인민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했고, 나무 껍질이나 옥수수 뿌리를 씹어 먹으면서 버티거나 심지어 비료나 땔감으로 사용되는 이탄이라는 것을 먹기도 했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고난의 행군 시기 30만 명에서 100만 명이라는 아사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에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거든요. 춥고 배고프고 가난에 허덕이던 인민들이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필요한 물건을 교환한 결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 시장 경제체제 형태의 장마당이라는 것이 탄생했어요. 하지만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김정일이 아니었습니다. 장마당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이 안에서 돌고 있는 돈을 회수해 자신의 배를 불리려 했고, 이 생각은 곧 북한의 물가 폭등으로 번져 재정이 위축된과 동시에 북한 인민들의 불신으로 번지게 되면서 북한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시기 북한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북한에 찾아온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혼란스러웠던 1990년대를 지나 김정일의 완전한 독재 체제 아래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된 북한.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었지만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을 극복했다는 공식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인민들은 자신의 가족, 주변 사람 또는 어깨 너머 알고 지내던 이들이 희생되었던 시기를 겪었음에도 철저한 세뇌 교육으로 인해 눈시울을 붉히며 우리가 잘 이겨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이 상황은 김정일의 보여주기식 선언에 불과했고, 이후에는 국가 총생산량의 30%를 국방비에 지출하면서 군대를 광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결과 김정일은 북한의 군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면서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협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 방식인 선군 정치를 내세웠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의 인민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력 착취와 인권 탄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불만을 표출하지 못한 채 살아남기 위해 김정일을 따라야만 했죠. 그렇게 완벽한 독재 체제를 구축한 김정일은 이 상황을 토대로 북한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수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바로 핵 개발이죠. 북한은 지난 6.25 전쟁에서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핵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김일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핵을 보유해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죠. 실제로 북한은 1960년대에 접어든 이후 소련의 지원을 받아 꾸준히 핵 개발을 이어오고 있었고,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뒤에는 국제사회의 이야기를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소로 핵 개발을 감행하게 되죠. 결국 북한은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며 비핵화로 이끌려 했고, 북한은 각종 에너지와 식량이 부족할 때마다 자신이 가진 핵을 필두로 위협을 가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데 이르렀어요. 하지만 김정일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은 국제사회와의 협상에서 얻어낸 자원을 기반으로 북한 인민들의 생활 수준 개선을 이루기는커녕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면서 인민들은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척박한 환경에 노출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북한의 인민들은 길거리로 나와 당의 눈을 피해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했는데, 이는 곧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북한이지만 3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아사에
자했던 고난의 행군과 척박한 삶의 연속이었던 북한 인민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시장 경제체제 형태의 장마당을 탄생시키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소수의 인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거의 모든 사람이 비슷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인민들은 너도나도 장마당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특성상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들도 만성적인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배급을 하질 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인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이것마저 당에서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인민들이 당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큰일 날까봐 암묵적으로 장마당을 합법화하는 뉘앙스를 보여줬던 것이었죠. 이 말을 다시 해보면 김정일은 자신의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 장마당을 모른 채 했다는 거고, 이후 김정일은 장마당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2003년 3월 무렵에는 시장은 인민 생활에 편리하고 나라의 경제 관리에 유리한 경제적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기도 하면서 종합시장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장마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장마당에서 거래를 이어오던 북한 인민들이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의 원리를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은 북한이지만 장마당을 이용해 돈을 모아 북한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돈주라는 신흥 부자 계급이 탄생하기도 했죠. 당연히 이 상황은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의지가 그 누구보다도 강한 김정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장마당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돈의 맛을 본 인민들은 자본주의의 원리를 습득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된다면 각종 분야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인민들의 노동력은 물론 당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질 게 뻔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북한 당국은 경제적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그 꼴을 지켜볼 수 없었던 김정일은 지난 2009년 장마당을 폐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장마당은 북한 인민들에게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한 상황이었죠. 당에서는 배급도 안 해주고 또 노동을 해도 적절한 보상도 안 해주다 보니 장마당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때문에 당시 김정일의 선택은 인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당의 도움 없이 우리끼리 알아서 먹고 살겠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방해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인민들은 결국 당에서 진행한 단속에 반발을 일으켜버렸죠. 이로 인해 김정일의 장마당 폐쇄 계획은 실패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 시기 장마당에서 영향력을 키운 돈주들은 아예 권력을 쥐고 있는 고위급 간부와 결탁해 자리세를 명목으로 돈을 주고 단속을 피해가는 등의 부정부패를 일으키기도 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김정일의 눈의 가시는 더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김정일은 2009년 11월 30일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을 내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화폐개혁입니다. 화폐개혁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화폐개혁이라는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죠. 그리고 만약 이 화폐개혁에 성공했을 때는 경제적인 위기와 불안정, 높은 인플레이션 등을 해결할 수 있고, 때로는 새로운 정부 체제를 세우거나 국가의 금융체계를 현대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화폐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 얽히고 설킨 어려운 과정이 이어지면서 효과적이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적절한 시기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실시한 화폐개혁의 경우 김정일을 위기로 몰아넣은 최악의 정책이자 전 세계인들의 비웃음을 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김정일이 당시 내세운 화폐개혁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 대한 당국의 지배력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민들이 보유한 통화량을 흡수하고 장마당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은 뒤 시장 거래를 통제해서 국영 유통망을 강화하는 단계를 밟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북한은 이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단 일주일 만에 새로운 화폐로 교환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기존 화폐와 신권은 100대 1의 가치로 교환해주겠다, 다시 말해 100원짜리 화폐를 가지고 오면 1원짜리 신권으로 바꿔주겠다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북한 당국은 기간 내에 바꾸지 못한 화폐들은 휴지 조각으로 바뀔 거라는 입장을 밝혔죠. 이로 인해 인민들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화폐를 교환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한 가구당 최대 10만원까지만 신권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말 그대로 인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평생을 바쳐 돈을 모았어도 10만원을 제외한 모든 돈을 당에다 갖다 바쳐야 했다는 거죠. 이건 화폐개혁이라는 명목하에 북한 가구 전체의 재산을 신권으로 억지 통일시켜버린 뒤 모든 인민들의 전 재산을 휴지로 만들어버린 건데, 실제로 북한의 화폐개혁 시기 금융업에서 종사하던 한 탈북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북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3,000원이었지만 한 여성이 평생을 짐꾼 일을 하면서 700만원을 모아 신권으로 교환하기 위해 대면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아들이 10년 동안의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사주는 게 꿈이었다고 하지만, 화폐개혁이 진행되면서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90만원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사례는 이 노동자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인민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이었기에 북한 당국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순진한 인민들은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반면 고위 간부들은 화폐개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돈들을 달러로 교환해두었다고 하죠. 결국 북한의 화폐개혁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인민들이 떠안게 되었고, 분노한 인민들은 그동안 세뇌교육과 김씨 일가의 공포정치 속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김일성이 그려진 화폐를 태워버리거나 강가에 버리는 행위를 하면서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그대로
제대로 지켜볼 리 없었던 북한 당국은 수령님 얼굴이 그려진 화폐를 훼손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기존 화폐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고 또 금지된 행동을 하는 이들을 잡아다 처벌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 못지않게 척박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압박이 계속되다 보니 삶의 희망을 잃은 수많은 인민들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이르렀어요. 그러나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닌 화폐 개혁의 여파로 찾아온 하이퍼 인플레이션, 즉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폐 개혁 직후에는 북한 인민들의 주식인 쌀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2009년 9월 기준 1kg당 2,399원이었던 쌀값이 2009년 12월에는 1kg당 50원으로 떨어지면서 불과 2달 만에 48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었죠. 하지만 이 상황은 얼마 가지 못했고 이내 이전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북한에서 순식간에 통화량을 늘린 여파로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던 쌀값은 화폐 개혁 이후 2010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2010년 3월 1kg당 499원으로 상승했고 1년이 지난 2011년 3월에는 1kg당 2,025원 그리고 2013년 3월에는 1kg당 6,333원까지 폭등하게 되었죠. 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의 쌀값이 127배 폭등한 상황이었고 분석하는 기관에 따라 다른 수치가 나타난 결과 북한의 쌀값은 화폐 개혁 이후 최대 260배까지 치솟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이와 동시에 달러당 환율의 경우 2009년 9월 달러당 3,825원이었으나 화폐 개혁 직후 달러당 60원까지 하락했었고 2010년 3월에는 달러당 869원, 2011년 3월에는 달러당 3,138원, 이후 2013년 3월이 되면서 달러당 8,269원으로 집계되면서 3년 동안 143배에서 최대 170배까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죠. 결국 이 시기 북한에서 나타난 물가 상승률은 최대 14,500%,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기록돼 북한 당국에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곧 안 그래도 힘들었던 민생 경제를 악화시켰고 내수 시장 활동이 침체함과 동시에 북한의 인민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 영향은 이내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작용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때 당시 북한의 인민들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해요. 또한 인민들은 더 이상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기 시작해 돈이 좀 있다 싶은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았고 모두 달러로 환전해 책에 꽂아놓거나 장롱 속에 보관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당국의 눈을 피해 재산을 유지하려 했었죠. 이 말은즉 북한의 중앙은행은 이름만 그럴듯하게 있어 보일 뿐 실속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북한 당국의 그 누구라도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았고 북한의 경제 상황과 민심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모든 총대를 맬 희생양이 필요했기에 북한의 고위 관료이자 노동당 재정계획 부장이었던 박남기라는 인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죠. 그리고 이때 박남기를 용광로에 던져 흔적도 없이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인물은 바로 북한의 제3대 최고 지도자이자 독재자 김정은입니다. 김정일은 화폐 개혁이 진행되기 불과 1년 전인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등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였어요. 실제로 김정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리고 바로 다음 해였던 2009년 김정일은 김정은을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임명하면서 자신을 대신해 북한의 엘리트 간부들을 감시하도록 만들었고 이내 김정은을 공식 후계자로 등극하면서 하나씩 후계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정은은 초대 지도자 김일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손재로 낙인 찍히면서 그리 크게 주목받았던 인물은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북한의 후계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요소는 이른바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김씨 일가의 우상화 작업을 위해 김일성의 직계 가족을 뜻하는 말이지만 김정은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백두혈통이 아니었어요. 김정일의 세 번째 부인이자 김정은의 어머니인 고용이는 북한이 끔찍이도 싫어하는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교포 출신의 무용수였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에 따르면 고용이의 아버지 고경택은 제주도 출신으로 밝혀져 김정은의 뿌리는 백두산이 아닌 후지산과 한라산이 섞여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결국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의 첫째 아들이었던 김정남을 후계자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왔을 때 김정일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먼저 김정남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 권력 세습의 후계로 지목되었으나 스위스 유학 생활을 하면서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정일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김정남과의 마찰이 잦아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01년 5월에는 김정남이 위조 요건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려다 나리타 공항에서 적발돼 중국으로 강제 추방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이 상황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북한을 벗어나려 한다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상황이었기에 김정일은 이때부터 김정남을 철저하게 외면하게 되었고 김정일의 차남인 김정철의 경우 애초부터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을 뿐만 아니라 평화주의적인 성격을 보여준과 동시에 건강성의 문제로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 자연스럽게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죠. 하지만 당시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위기, 고난의 행군,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인해 인민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불신을 품고 있었고 김정일은 김일성에게 약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당과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했던 반면 김정은의 경우에는 공식 후계자로 지목되기 전까지 인민들과 격리되어 있었던 미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17일 선군 정치를 앞세워 북한을 파국으로 치닫게 만든 김정일이 사망하게 되죠. 결국 27살의 김정은은
혼란스러웠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사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동안 북한의 권력을 움켜쥐고 있었던 고위 간부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후계자 수업 기간도 워낙 짧았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이렇다 할 정치 경력도 없었기에 북한을 이끌어갈 능력조차 검증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로 인해 김정은은 권력을 잡고 있던 이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최고 지도자의 막강한 권위와 통제력을 증명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이때 김정은이 선택한 길은 다름 아닌 권력 장악을 위한 공포 정치였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의 집권 초기 당시 그의 정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제거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지난 2013년 사망한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었죠. 장성택은 당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노동당 중앙위원, 비서국 행정부 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외화나 중국과 관련된 업무를 도맡고 있었기에 북한의 경제 분야를 꽉 잡고 있었던 실권자였어요. 아무래도 외국과의 접촉이 많았던 업무를 하고 있었다 보니 장성택은 비교적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이내 핵을 포기한 뒤 개혁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로 나아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에 김정은은 장성택이 가지고 있는 영향은 북한 당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의 권력에 가장 위협적이었던 장성택을 제거해버린 뒤 김정은만의 북한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김정은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죠. 다름 아닌 김정남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일이 살아생전 김정남을 외면했었다고 해도 김정은을 탐탁지 않아 했던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김정은을 밀어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김정일의 장남이었던 김정남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김정남은 북한을 떠나 약 15년 동안 해외를 떠돌아다니고 있었고, 김정은은 완벽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싹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 김정은은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을 제거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어요. 이외에도 김정은은 수많은 인민들에게 자신의 공포 정치를 과시하면서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인물들을 제거해 나갔고, 그 결과 인민들은 또다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김정은을 위대한 수령님으로 모셔야 했죠. 하지만 공포 정치로 북한을 장악한 이 상황은 분명 한계가 존재했기에 더 완벽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김일성,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신격화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때마침 북한이 고난의 행군과 화폐 개혁 등의 시기를 겪으며 북한 최악의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었다 보니 김정은이 생각했을 때 인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민들에게 북한의 경제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실제로 김정은은 집권 초기 인민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장마당의 통제를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인민들은 다시 길거리로 나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고, 당에서 이를 모르는 척 용인하는 듯 했지만 사실 김정은이 가지고 있던 진짜 속내는 다름 아닌 핵무기였죠. 먼저 김정은은 지난 2013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어느 하나도 약화시키지 않고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뜻하는 병진 노선을 선언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선 가장 먼저 인민들의 반발심을 재워야 했기에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풀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 인민들이 먹고는 살 수 있어야 당에게 바칠 노동력이 마련될 수 있고, 김정은은 인민들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성된 자원이나 경제적인 비용을 핵실험에 쏟아부을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온갖 비난을 무시한 뒤 핵실험에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지난 2016년 김정은이 병진 노선을 선언한 이후 첫 번째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기술력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족한 것밖에 없을 것 같았던 북한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바다까지 날아갔던 것이었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 기술력을 성장시키는데 박차를 가했지만 사실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국제사회가 아니었죠.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핵미사일과 같은 무기로 위협을 가할 때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력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감행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당시 북한의 외화소득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석탄 수출 금지령이었죠. 그렇게 북한은 점점 더 폐쇄적이고 고립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2017년 1월 북한을 더욱 구석으로 몰아붙인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의 행보는 더욱 대범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도발하더니 이후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다는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죠. 사실 이 주장은 북한의 일방적인 입장이다 보니 쉽사리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미국이 정황을 파악해본 결과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결론지었죠. 이에 김정은은 미국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경고하는 데 이르렀고, 전 세계에 명실상부한 패권국 위치를 고수하고 있던 미국은 북한을 향해 세계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엄포를 내놓기도 했죠. 그러나 김정은의 야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강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북한이 진행한 핵실험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최소 3배 수준으로 파악되면서 북한이 그토록 염원하던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는 것을 과시하는 데 이르렀죠. 실제로 김정은은 같은 해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국제사회에 북한의 힘을 증명하고 싶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2위 수출품인 섬유 의류 수출을 전면 금지시켜버리면서 고강도 경제 압박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만성적인 경제 위기를 겪음과 동시에 세계 각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어오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망하지 않고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북한이 과거부터 세계 각국에서 돈을 빌린 후 아직 갚지 않은 돈은 현재 정확히 파악할 수조차 없는 규모라고 하는데, 수많은 붕괴론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진짜 이유.
폐쇄적이고 고립된 상황을 자초한 북한. 2000년대 북한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대기근의 여파로 척박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던 북한의 인민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 시장경제체제 형태의 장마당이라는 것을 탄생시켰어요. 사실 북한 당국은 이 상황이 석연치 않았으나 만성적인 경제 위기를 겪게 됨과 동시에 배급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안 그래도 춥고 배고픈 상황에서 장마당을 제재해버린다면 인민들이 당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암묵적으로 합법화하는 뉘앙스를 보여줬죠. 그러나 장마당의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북한 인민들이 자연스럽게 시장경제의 원리를 배우는 현상이 나타나자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했던 김정일은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름 아닌 화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때 실시된 화폐개혁은 사전 통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가구당 최대 10만원까지로 제한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국권을 신권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은 단 일주일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이라는 명목하에 북한 가구 전체의 재산을 신권으로 억지 통일시켜버린 뒤 모든 인민들의 전 재산을 휴지로 만들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 화폐개혁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인 북한에서 순식간에 통화량을 늘린 여파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를 치솟게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북한의 쌀값은 최대 260배까지 폭등했고, 달러 환율은 같은 시기 적게는 143배에서 많게는 170배까지 상승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 못지않은 척박한 삶이 이어지게 되면서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찼던 이 시기,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그의 아들 김정은이 북한을 독재하기 시작했는데요. 김정은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핵미사일 같은 무기를 개발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더 강력한 대북 제재와 비난을 받으며 고립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핵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많은 붕괴론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북한이 망하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 이후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김정은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어느 하나도 약화시키지 않고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선 가장 먼저 인민들의 반발심을 잠재워야만 했죠. 그 이유는 인민들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당에게 바칠 노동력이 마련될 수 있었고, 김정은은 인민들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성된 자원이나 경제적인 비용을 자신이 원하던 곳에 쏟아부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때 김정은이 바라고 또 선택했던 일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질타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핵실험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온갖 비난과 질타를 철저하게 무시한 뒤 본격적으로 핵실험에 매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2016년 김정은이 병진 노선을 선언한 이후 첫 번째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기술력, 경제력,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던 북한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앞바다까지 날아갔던 것이었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 기술력을 성장시키는데 박차를 가했지만, 사실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국제사회가 아니었어요.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핵미사일과 같은 무기로 위협을 가할 때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력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감행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당시 북한의 외화소득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석탄 수출 금지령이었죠. 그렇게 북한은 점점 더 폐쇄적이고 고립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2017년 북한을 더욱 구석으로 몰아붙인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행보는 이때부터 더욱 대범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도발하더니 이후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다는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르렀으니까요. 아무래도 이 주장은 북한 측에서 내세운 일방적인 입장이었다 보니 쉽사리 믿을 수 없는 상황임은 틀림없었지만, 미국이 북한의 정황을 파악해본 결과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제 보유한 것으로 결론지어집니다. 이에 김정은은 되려 미국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뉘앙스를 보이며 경고를 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상대는 전세계 명실상부한 패권국 위치를 견고히 지키고 있는 미국. 북한을 향해 세계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엄포를 내놓으면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에 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야욕을 더욱 격하게 표현해냈어요. 바로 지난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것이었죠. 이때 북한이 진행한 핵실험의 위력은 1945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제국을 파국으로 빠뜨렸던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최소 3배 수준으로 파악되었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이 그토록 염원하던 국가 핵무력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과시하는 데 이르렀죠. 실제로 김정은은 같은 해 11월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의 힘을 증명하려 하기도 했죠.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싸늘했고, 이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2위 수출품인 섬유 의류 수출을 전면 금지해버린 뒤 고강도 경제 압박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에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북한은 현재 GDP의 30%에 가까운 비용을 군사비에 사용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가장 많은 군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수준이죠. 게다가 북한의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갚을 여력이
전력이 되지 않음에도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양의 돈을 빌리기도 했어요. 지난 2022년 수출입은행이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우리나라에 갚지 않은 부채만 해도 무려 4억 4,460만 달러, 한화로 약 5,871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차관은 식량이 가장 컸고, 뒤이어 경공업 차관, 그리고 자재장비 차관 순으로 높은 순서였고, 연이자 1% 남짓의 5년에서 10년 거치 후 균등 상환, 쉽게 말해 5년에서 10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기간을 거친 이후 매달 같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상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 금전 이외의 현물로도 갚을 수 있는 조건을 내걸고 거래를 진행했었다고 해요. 그러나 최근 10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이 북한의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76차례나 보냈지만 북한은 이에 답을 하기는커녕 원금을 비롯해 이자조차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북한이 돈을 갚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 약 30개국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북한 특성상 비밀이 보장되고 투명성이 결여된 나라이다 보니 정확한 북한의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전 세계 각국에서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거론되는 대표적인 국가를 살펴봤을 때 가장 먼저 일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게 쌀과 같은 식량 차관을 시작으로 각종 무역을 진행하면서 쌓인 빚은 약 4억 1,376만 달러, 한화로 약 5,463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이로 인해 일본은 70차례 이상 북한의 상환을 촉구했지만 현재 북한은 일본에게 갚아야 할 부채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에 일본 법원에서는 일본에서 북한 국적을 가진 교포들이 활동하고 있는 조총련, 즉 제1조선인 총연합회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를 경매 처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그 다음으로 북한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러시아인데요. 북한은 구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왔었죠. 한때는 러시아의 지원이 없으면 나라가 굴러가지 않을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보니 북한이 현재 러시아에게 지고 있는 빚의 규모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수준인 무려 109억 6천만 달러, 한화로 약 14조 4,72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러시아는 북한이 이 막대한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러시아 또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못지않게 각종 제재와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 한 곳이라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지난 2012년 9월 러시아 연방의회는 북한이 갚아야 할 빚 중에서 약 100억 달러를 탕감해주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뭐 이건 소련 때부터 쌓아올린 빚을 거의 다 없애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북한이 러시아에게 갚아야 할 부채는 10억 9천만 달러, 한화로 1조 4,39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을 북한이 러시아에게 잘 갚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여기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북한에게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것이자 북한에게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나라 중국이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게 빌린 돈의 경우에는 양국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부채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지난 2013년 미국 재무부가 밝힌 북한의 대중국 부채는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인 69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9조 2,171억 원에 달합니다. 이 상황은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미국 재무부를 포함해 국제통화기금,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 각종 기관에서 추산하고 있는 북한의 대외 채무는 120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 한화로 약 15조 8,460억 원에서 18조 4,870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빌린 돈들의 이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빚을 갚지 않으려 하고 있죠. 그런데 북한은 세계 각국의 신뢰도를 잃은 상황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해 만성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여전히 망하지 않고 있고, 인민들이 춥고 배고프고 척박한 삶을 살고 있을지언정 자기가 가진 국방력을 내세우면서 여전히 힘을 과시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2022년 한 해만 두고 보더라도 북한은 7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때 북한이 사용한 돈은 2억 달러, 한화로 약 2,641억 원에 추정되고 있죠. 그리고 이 상황을 다시 말해보면 다른 나라의 지원이 없으면 굴러가지도 않는 북한에서 꾸준히 돈을 벌면서 버티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봤을 때 북한은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가 국가의 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생산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제한적이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즉 외부에서 필요한 기술과 상품을 들여와야 한다는 거지만, 북한은 현재 농업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자원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수입을 하려 해도 대북 제재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교역을 할 수 있는 곳도 극히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 북한은 안으로든 밖으로든 돈이 나올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은 현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화벌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이 합법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보니 북한의 거의 모든 외화벌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북한은 지난 2006년 미국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무기 거래 등의 무역시장에서 고립된 것처럼 보였지만,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중동과 아프리카의 낙후된 지역과의 무기 거래를 통해 국제 무기 밀매 시장에서 큰 손으로 통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불법으로 무기를 밀매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 있기도 했으나, 북한은 이집트, 예멘, 이란, 시리아 등에 10억 달러 이상의 미사일을 수출한 정황이 파악되었고, 2013년 7월과 12월에는 미얀마와 무기 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이어
오고 있는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가장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따로 있다고 하거든요. 이 방법은 다름 아닌 가상화폐 해킹입니다. 지난 2023년 2월 1일 미국의 블록체인 분석 기업인 체이널리시스가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2023 가상화폐 범죄 보고서를 통해 2022년에 도난당한 가상화폐 규모는 38억 달러, 하나로 약 5조 180억 원이라고 밝힌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북한이 2022년 한 해 동안 해킹한 가상화폐는 약 16억 달러, 하나로 2조가 넘는 금액을 해킹해버렸죠. 이는 2022년도에 도난당한 전체 가상화폐 해킹 규모의 43%를 북한이 훔쳤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막대한 규모의 가상화폐를 해킹했다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하루 이틀 해킹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은 지난 몇 년 동안 가상화폐 해킹 규모를 점차 늘려왔다고 해요.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는 2016년까지만 해도 150만 달러, 하나로 약 18억 6,500만 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4억 2,880만 달러, 하나로 약 5,300억 원으로 순식간에 증가하더니 2022년도에 들어선 2조가 넘는 금액을 해킹해버렸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북한이 어떻게 가상화폐를 해킹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북한은 주로 라자루스 같은 연계 해커 조직을 통해 크로스 체인 브릿지를 해킹한다고 해요. 여기서 말씀드린 크로스 체인 브릿지란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가상자산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간의 이동 전에 크로스 체인 브릿지에 가상화폐를 임시 저장하게 되는데, 이걸 해킹해서 가상화폐를 탈취해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렇게 훔친 가상화폐를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킹으로 가져온 가상화폐를 바로 사용해버린다면 추적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결국 북한은 가상화폐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믹서 기업을 활용했다고 하거든요. 믹서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북한은 믹서 기업 중에서도 블렌더나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요. 이곳의 특징은 일단 가상화폐 거래의 출처와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을 모두 익명화한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 가상화폐 자금을 서로 섞기도 하고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갑으로 보내기도 하면서 가상화폐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추적을 어렵게 하고 돈 세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거죠. 그렇게 믹서 기업을 거치게 되면서 돈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만 남게 되는 듯 하지만, 돈 세탁이 끝났다고 해도 북한은 이 돈을 바로 현금화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는 마지막까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비상장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상화폐를 해킹하고 있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피해는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의 해킹을 당했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빗썸, 업비트, 유빗 세 곳의 코인 거래소는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때문에 약 2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업비트는 지난 2019년 11월 약 58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킹당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상화폐 해킹은 거래소의 신뢰성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업비트는 해킹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결국 해킹 피해액인 580억 원을 업비트의 자산으로 메워야 했어요. 그 이후에는 보안을 강화한 입출금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은 더 나아가 미국의 가상화폐를 해킹한 적도 있었거든요. 지난 2022년 6월 라자루스는 미국의 블록체인 회사인 하모니가 운영하는 크로스체인 브릿지인 코라이즌 브릿지에서 1억 달러, 하나로 약 1250억 원의 암호화폐를 훔쳐갔다고 해요. 해킹 이후 하모니는 해커가 해킹 자금을 반환하면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2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가상화폐를 꿀꺽한 북한이 그 돈을 돌려줄 리가 없었죠. 이로 인해 하모니는 해킹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했고, 처음에는 하모니의 원코인을 추가로 발행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원코인 보유자들이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하모니는 해킹 복구를 위해 트레저리, 즉 금고 자산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사건까지 발생해버렸죠. 이로 인해 미국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에 대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우선 북한 해커 그룹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연관되어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을 추적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여주면서 해당하는 지갑에 자금 거래를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죠. 이와 동시에 미국은 북한이 해킹한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을 도왔던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에게 차례로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미국인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시켜버렸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켜버리기까지 했죠. 아무래도 이 상황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보니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에 유입되는 가상화폐의 양이 순식간에 68%가량 감소하기도 하면서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를 했지만, 북한의 돈 세탁을 도와주는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북한 해커의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을 역해킹해서 각종 정보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으로 돈이 흘러가기 이전에 회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북한이 불법적인 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법은 무기밀매, 가상화폐 해킹뿐만이 아닌 최근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활용해 북한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2017년 중국에서 붙잡힌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중국과 북한은 보이스피싱 시장에서 공생하는 관계이다. 이후 이어지는 진술에서는 북한이 중국으로 악성 앱이라는 것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악성 앱을 설치하게 된다면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할 수 있게 되고,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확인 전화를 걸어도 이 신고 전화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되어 피해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해 몰래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심지어 촬영까지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악성 앱을 개발한 북한의 기관은 이른바 로켓공업부라는 곳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로켓공업부의 상위 기관인 군수공업부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에 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군수공업부는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기 개발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북한의 무기를 총괄하는 조직이라고 하면 철저히 당의 결정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것을 뜻하고, 로켓공업부가 이런 조직 아래에서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 이 말은즉 우리나라에서 기승 부리고 있는 악성 앱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북한 당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우리나라의 정부 관계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다면 앞에서 살펴본 악성 앱의 기능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게 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안보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북한은 이 악성 앱을 중국에 넘기면서 대남 공작 활동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고, 북한이 중국에게 악성 앱을 판매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북한이 개발한 악성 앱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기 위해 전달한 견적서에 따르면 구매하려고 하는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 한 곳당 약 12만 위안, 한화로 약 2,168만 원을 제시했다고 하죠. 또 악성 앱 서버를 유지 및 보수하는 비용을 매달 2만 위안, 우리 돈 360만 원을 책정했고, 북한이 국내 금융기관 등을 해킹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매일 제공하면서 매달 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개발한 악성 앱을 사들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따르면 악성 앱과 개인정보 사용료로 콜센터 한 곳당 매달 3,200만 원씩 연간 3억 8천만 원을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는 정황이 파악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해당 조직은 텐진과 칭다오 등에 약 10개의 콜센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을 다시 해보면 북한과 교류를 이어가면서 악성 앱을 구매한 대가로 콜센터 한 곳당 3억 8천만 원 곱하기 10이라고 했을 땐 매년 약 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북한에 송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정보당국에 따르면 현재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약 100개에 달한다고 해요. 이로 인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들로부터 매년 최소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악성 앱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무기밀매, 가상화폐 해킹, 보이스피싱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 입장에서도 1년에 적어도 수백 수천억 원 정도의 외화가 벌리고 있다 보니 인민들에게 나눠줄 살값은 없어도 무기에 투자할 정도의 돈은 마련되는 꼴이니까요. 때문에 북한은 IT 계열에서 종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고, 교육이 끝난 인력들은 러시아, 중국, 라오스 등으로 파견을 하거나 세계 각국의 해외 업체에 위장 취업을 시키는 등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여전히 김정은을 위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안타까운 삶을 이어가고 있죠. 이에 미국 백악관은 북한을 두고 국가를 가장한 범죄 집단이라고 부르고 있고, 국제사회는 여전히 북한을 외면하면서 대북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은 아직까지도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만성적인 경제 위기와 폐쇄적이고 고립된 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아무리 철저한 사상 교육을 받은 인민들이라고 해도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참을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최근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당에 대한 충성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기도 하죠. 지난 2023년 6월 BBC에서 3명의 북한 인민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인터뷰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북한 현지에서 최대한 빨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권을 통째로 제거해야만 사람들이 살 수 있다 등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상황은 분명 전례 없던 각박한 삶에 놓인 북한 인민들이 체제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거고, 또 비참하고 척박한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조차 되지 않다 보니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북한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